이라는 건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치? 어떻게 하면 잘 풀까? 일학원에 다니면. 일학원 다니면 그런 너무 뻔한 대답 말고 열심히 하면 그런 추상적인 대답 말고 운이 좋으면 너무 운에 기댔잖아. 그러면은 공부 다 해놓고서 운 빨리 기대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여러분들 1학기 때, 그리고 1학기 때 1학년 때 배웠던 문학 자체는요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양이. 우리 뭐 배웠는지 다 기억나지 않니? 무슨 작품? 감사합니다. 응? 다 기억나? 잠깐만. 자, 문학을 우리가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요 그냥 뭐 배경 지식을 막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뭐 시인의 역사, 일생, 뭐 작품이 창작됐던 그런 시대적 배경. 근데 그건 배경 지식 공부고요. 실제 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자체에 기본 틀을 우리가 공부하면 문학의 이 틀 자체가 문제로 그대로 연결되거든. 거기에 해야 되는 게 나름의 독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독해 같은 경우는 문학 독해예요. 다시 쓰면은 문학 독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틀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개념 체계예요. 뭐 문학의 개념이라고 해도 되고, 체계라는 단어는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꼭 써요. 왜냐면 그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독해가 익숙해져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개념을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보자. 문학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전에 얘들아, 개념이라는 단어부터 처리해볼까? 계속 뭐 개념 공부한다. 개념이 뭐야? 개념. 응? 수학 공부할 때 개념 이해했니? 개념 잡았니? 그럼 이러고 있잖아. 뭘 잡았어 도대체? 뭐야? 뜻. 그래. 또 의미. 뭐가 있을까? 원리.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 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틀이에요. 얘들아, 개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의 틀을 잡았냐는 거야.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틀을 잡았니? 문학 개념은. 그럼 개념이 없다면은 조금 심하게 얘기할까? 뭐가 없는 거야? 공부하는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외우지. 틀이 없는 채 독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시어는 그냥 뭘 의미해? 이 시어는 뭘 의미해? 이 시는 이런 의미야. 이 시는 이런 의미야. 그냥 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물론 외워도 돼요. 시험이 우리가 급박하면. 시험 전에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암기가 100% 우리가 공부 방법,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긴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안에서 물어본 이 내용이 문제를 나올 때 그대로 나와준다면은 우리는 괜찮아요. OX 판별할 수 있어요. 배운 그대로 나온다면. 근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겪어봤겠지만 그대로 나오니? 아니요. 뭔가 꽈서 낸단 말이야. 뭔가 꽈서 내. 그치? 그럼 이런 꼬임의 이 상황을 우리는 잘 풀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제 납치를 당해갖고 많이 틀리게 되죠. 이런 과정이라는 거는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내는 거, 단어를 변형해서 내는 이 의미를 우리는 개념이 안 잡힌 채 그냥 암기 한 채로 그냥 입력된 채로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바꿔도요. 다시 개념을 그릴게요. 우리가 머릿속에 딱 개념을 잡았다고 합시다. 어떤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뭔가 공부한 거에 대한 개념의 틀을 잡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말을 바꿔서 우리한테 제시가 돼도 우리의 개념 틀 안에 딱 그래 이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은 얘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말을 바꿔서 제시가 됐지만 개념의 틀 밖에 있어, 여기서 제시된 포인트라고 하면 얘는 그냥 틀린 게 되는 거야. 결국 풀이 과정이 없는 시험들은요, 사탐, 과탐, 국어, 영어
얘네들은요 그냥 OX 문제예요. OX 문제. 우리가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거 OX 맞니? 네가 생각했던 공부했던 그 개념의 틀 안에서 얘는 맞는 거니 틀린 거니? 그냥 OX 문제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는 개념 공부 위주로 먼저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해서 그 개념의 틀을 딱 잡아놓고 이 틀 속에서 제시되는 문학 작품들마다 문학에 대한 독해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방학 동안에 개념 공부와 독해 연습. 독해라는 건 문학이라고 합시다. 문학 독해 연습. 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먼저는 뭐라고요? 개념의 틀을 먼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의 틀. 자, 그럼 개념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복습해야 돼요. 복습. 이거는 복습만이 살 길이에요. 그 복습은 어떻게 복습을 해줘야 되냐면은 인출하기라고 혹시 들어봤니? 인출? 꺼내보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을요, 개념의 체계 안에서 인출하는 그 방법 계속. 왜 그랬어? 인출, 현금 인출하듯이. 돈 꺼내듯이 얘들아. 탁탁 꺼내듯이. 이거 유사한 방법이 문법 공부잖아. 문법 공부는 지금 요 개념 인출하는 거잖아. 아직도 기억나니? 중세국어? 나란 말싸미 딩곡에 달아? 나도. 나라 시옷은 뭐야? 방향. 어우 그래 기억나네. 자 그런 식으로 복습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독해 연습은요 이거 복습하면 안 된다? 물론 복습해도 복습은 한 번? 뭐 한 두 번? 같은 작품 또 보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새로운 작품으로 계속 새로운 작품으로 읽기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맞춰서? 개념의 틀에 맞춰서. 개념의 틀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시도 많이 실려 있으니까 앞에 제일 처음 첫 장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개념 포인트들을 제가 담아놨거든요. 첫 장 제일 겉장 맨 앞에 1페이지 겉장. 그럼 거기서 주요 개념 단어 여러분들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시적 화자. 화자 또 1번부터 8번까지 쭉 눈에 보이는 거. 분위기. 응? 분위기. 분위기, 태도. 정서, 어조. 태도, 의미. 어조, 의미, 이미지, 시상전개. 자, 등등. 자, 이렇게 우리가 떠올렸던 이런 개념들, 지금 눈에 들어왔던 이런 개념들이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시를 읽어내기 위해서 머릿속에 다 개념 체계로 자리가 잡혀야 돼요. 그러면은 저랑 한번 해보자. 해보면 되지 뭐. 익숙한 시로 한번 해볼까? 자, 여기 10번의 외로움의 정서라고 하는 요 시에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페이지 수를 아직 못 넣었지? 아닌가? 들어갔나? 몇 페이지니? 엄마 걱정. 7페이지. 7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단어들 화자, 정서, 분위기, 이미지, 시상전개, 자 등등을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개념 체계인 거예요. 근데 아직은 체계는 안 잡혔을 거야. 그치? 그냥 개념어 정도로만 무슨 단어인지만 알 거고 얘를 가지고 찾아봅시다. 자, 화자부터 찾아보자. 이 시의 화자는? 아직 모르겠지? 뭘 찾아야 될지. 자식. 남의 아들이네. 그치? 우리 엄마에 대한 엄마 아들이 얘기하고 있나 봐요. 그러네. 정서를 나타내주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 이 화자의 정서일 거예요. 무서워. 또 찬밥처럼. 찬밥처럼? 찬밥처럼이 무슨 느낌이지? 어떤 정서지? 방에 담겨. 찬밥처럼 방에 담겨? 이런 느낌이네. 또 훌쩍거리고 있잖아.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눈시울이 또 뜨거워지고 있어. 눈시울이 뜨거워진 게 뭐냐? 아, 뜨거워 이거야? 뭐가 올라오는 거야? 눈물 나는 거네. 이 사람 지금 울려고 하나 봐. 또 뭐가 있을까? 정서 느낌 느껴지는 거. 고요한 빗소리. 요거는 뭐 정서라고 하기보다도 요 분위기에 해당하겠다. 그치? 분위기. 뭔가 고요한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지? 이미지라고 한번 해보자. 이미지라는 건 우리가 심상이거든요. 심상 한번 찾아볼까? 타박타박은 뭔데? 청각. 또 빗소리. 빗소리. 청각. 뜨겁게. 뜨겁게. 어둡고. 시각. 촉각. 촉각. 어둡다. 시각. 안 들린다. 청각. 찬밥. 응? 찬밥. 찬밥. 촉각. 촉각. 하나 왜 안 보이니? 또 나는 하나 보이는데. 시들었다. 시각. 우리가 시들었다 이렇게 파릇파릇하다 시들었다 생기가 넘치는 걸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시상전개는요. 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치? 시의 상황이 어떻게 흘렀는지, 시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크게 보면은 1년은 언제? 뭐뭐하던이라고 나왔네. 과거. 아주 먼 옛날 나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 흘려. 그럼 이때는 현재. 과거. 얘들아 이렇게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있어갖고 이 시를 독해해 준 거예요. 다 되네 애들. 다 할 수 있겠지? 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시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 보는 시들도요.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개념들이 딱 머릿속에 있는 다음에 아 그래 이 시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독해해주는 이 부분. 근데 만약에 개념이 없다고 해보자. 그냥 읽었을걸? 그냥 읽었을걸? 이 느낌이 이해했니? 얘들아 왜 문학 공부할 때 개념이 중요한지? 아무런 개념 체계가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꽂히는 대로만. 근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딱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 개념에 맞추어서 시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아지니 안 찾아지니? 안 찾아졌어 민경아? 그래? 그러면 자, 그 개념어 공부가 아직 덜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안 찾아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개념어 공부를 왜 하나도 안 했잖아. 그치?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계속 복습해서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그리고 실제 시에 들어가서는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수업의 목적 알겠어요?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들 반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하는가? 한번 성찰 한번 해봅시다. 반성 아니야, 성찰 해보자. 이 개념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어느 정도는 있었어? 어느 정도는 있었지. 근데 확실하게 딱 잡혀 있었어? 아니요. 안 잡혀 있었을걸? 왜냐면 어디선가 들어봤거든. 그치? 어디선가 들어봤거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개념이란 말 뒤에다가 뭘 붙였어? 체계라고 아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개념어들은요. 왜냐면 2학년 때 여러분들 문학하는 학기에는요. 작품 몇 개를 배울까? 한 시험에서 중간고사 때 10개? 20개? 어우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중간으로 치자. 12개에서 15개 정도 배워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1학기 때 1학년 때 여러분들 문학이 들어가면 한 시험에서 몇 개 배웠니? 3, 4개? 3, 4개면 이제 문학이 집중됐던 파트였을 거야. 그렇지 않아? 2개? 2개 배웠을 때도 있을 거고. 다 기억나지 않냐? 그리고 1학년 때 배웠던 문학 작품 다 한번 떠올려봐. 광동고부터 한번 떠올려보자. 광동고부터. 응? 뭐라고? 파수꾼. 달밤. 제망매가. 슬픔이 기쁨에게. 이 몸이 뭐지? 수양산 시조 3편.
끝. 신청전. 심청전. 오른 자리? 아닌데. 통곡할 만한 자리. 통곡하기 좋은 자리. 그 마지. 산포 가는 거. 산포 가는 길. 엄마의 말 듣고 의고잖아. 요 정도 되지 않니? 아, 서리서리 저거. 그거 시조 세편 아까. 아. 야, 1년 내내 배웠던 시험 4번에 나눠서 이렇게 배웠던 거를 한 번의 시험에 딱 압축해서 봐요. 그만큼의 양을. 의고도 해볼까? 자, 의고. 엄마의 말투. 관동별고. 제막매가. 유자소전. 하관. 최척전. 자화상. 첫사랑. 야, 기억 안 나는구나? 요 정도? 그리고 뭐 시조, 몇 편의 시조들. 경민은 미안해. 너무 많이 배웠어. 경민고가 시험 범위가 제일 많았어요. 교과서 없는 시도 배워갖고 우리가 무리되어도 있고, 그치? 자, 그러나 이제는 한 시 안에서 예를 들어 이 시 문제를 막 10작품이 넘는 작품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헷갈려. 안 헷갈릴까? 헷갈릴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만 하진 않잖아. 현실적으로 헷갈려요. 그러면 딱 우리가 그리고 안 헷갈린다고 쳐도 아까 우리한테 뭐가 제시된다고? 보기나 선택지에서 말을 바꿔버려요. 그럼 그 말 바꾸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개념 안에서 이거는 이렇게 읽어줘갖고 이걸 맞춰줘야 되구나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외워서 풀면 암기해서 풀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풀게 돼요. 지금까지 그러면 만약에 요 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학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뭐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열무 30단 밑줄 쳐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장사하러 가셨구나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시간의 경과 뭐 이렇게 썼단 말이야. 나는 찬밥처럼 지규법 엄마 안 오시네 반복법 배춧잎 같은 지규법 타박타박 청각적 심상 또는 음성상징어. 자 이렇게 밑줄 치면서 우리가 이건 뭐야 이렇게 뭐 정리하고 암기를 하려는 문학 수업이 좀 대부분의 수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뭐 학교 선생님들도 설명할 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우리가 머릿속 개념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틀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돼요. 틀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는 개념 체계가 있는 채로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시간의 경과라는 거는 시의 분위기네. 지규법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법이네. 그치? 안 오시네도 반복법이네. 표현법이네.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수업이니까 다시 제일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 제일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2번까지 뭐라고 적혀있니? 1번 2번 3번 4번 화자와 관련된 내용적인 측면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시의 내용이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시의 내용. 지금 교재 편집하고 있어서 다음 주면은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가 시의 상황. 전개 방식까지 써있지?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1월 말, 1월 좀 한 3주차, 4주차까지 빠르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시됐던 요 내용 안에서는요, 요 시의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내용적인 측면이 강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어들을 쭉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뒤에 제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안 된 부분은 이제 9번부터 16번까지가 있거든요. 자, 여기는요. 시의 이미지라던가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파트예요. 이미지, 표현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를 독해하는 제 머릿속에는요, 저는 시는 딱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체계로 딱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시의 내용적인 측면, 내용 파트. 내용과 관련된 개념 체계. 그리고 또 한쪽은요, 시의 표현과 형식과 관련된 내용 체계, 개념 체계. 그러면 두 가지네. 내용과 표현 방식, 내용과 표현 방식. 더 쉬운 말로 알맹이와 껍데기, 알맹이와 껍데기.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학교육론이라고 문학교육 이론에서 내용, 형식, 표현이라고 하는 3단계 구조로 문학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 축소했을 뿐이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우라고. 그럼 더 쉽게 얘기해 볼게. 자,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시가 있고요. 시가 있고요. 시가 있어요. 시 1, 2,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시 1, 2, 3은요. 각각 내용이 다 같니? 다르니? 다르겠지? 근데 어떤 시에서는 서리법이 쓰였대. 그럼 그 서리법은 시 1에만 쓰일 수 있니? 시 2에도 쓰일 수 있지? 시 3에도 쓰일 수 있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의 내용은 그 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고, 그게 하나의 개념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줘야 되는 주제와 관련된 거고, 의미와 관련된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표현 형식이라고 하는 표현법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들이 여러분들 계속 어디선가 들어봤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어. 근데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시를 바라볼 때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겠다? 처음에는 내용적인 측면, 주제적인 측면 바라본다. 두 번째는요, 표현 형식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자, 주제 의미는 실질적인 독해는 여기서 일어나요. 문학을 독해해 주는 건요. 그럼 표현법이나 형식을 따져주는 건요, 이거는요, 탐색하는 거예요. 찾기예요. 찾기. 결국은 이건 그냥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 실질적으로 화자의 정서라던가 화자가 지금 처한 상황에 따른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쓸쓸하겠구나 라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느껴주는 거는 요 독해 부분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거고, 여기 지구법이 쓰였네, 서리법이 쓰였네, 시상전개는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측면을 찾는 부분인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전환이 빨리빨리 돼야 돼.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다른 수업을 듣던 선생님들이 이걸 섞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되게 크거든요. 왜냐면 시를 한 번 읽고 한 번에 설명을 다 하니까.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받아들일 때는 지금 이거 주제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밑줄이구나. 여기 동그라미는 표현법을 동그라미 친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채 그냥 밑줄 치고 한 번에 시를 읽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좀 지향해갖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시를 몇 번 읽을까, 그러면? 최소 몇 번 읽을까? 2번 읽어야 돼요. 최소 2번. 최소 2번 읽는 시 독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한 번에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몇 가지 개념을 수업을 할 건데, 요 시적 화자와 대상이라고 하는 요 페이지를 좀 펴주시고요. 그리고 요 개념을 수업할 때는요, 시간을 조금씩 짧게 갈 거예요. 시간을 조금씩 짧게 갈 거니까, 얼마 전에 또 내가 또 이제 공부를 해서 간만에 또 이제, 왜 뭐 흘렸어? 알았어. 그럼 쉬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바로 닦자. 안 그래도 쉬려고 했거든. 짧게 갈 거야. 근데 쉬는 시간 길게는 안 가. 물론 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바뀔 때는 좀 길게 줄 건데, 승우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길게 갈 건데, 좀 짧게 갈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또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 공부한 내용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3분만 쉴게요. 우리 앞으로 이 방학 동안 적어도 제 수업에서는요, 이제 개념어 수업할 거니까 요 개념 수업하는 방법을 조금만 우리가 익혀둡시다. 한 30분 단위로 자를 거예요. 30분 단위로 지금처럼
수업하다가 중간에 잠깐 끊고 한 2, 3분 정도 쉬었다가 30분 단위로 끊을 거예요. 30분 단위로. 만약에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수업하면은 한 2번 정도 쉴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전환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더 휴식 시간 길게 드릴 테니까. 자, 왜 끊느냐면, 자, 요 이유를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 막 또 공부를 했어. 제가 그래도 교육학 전공했으니까 여러분들 인지주의 심리학을 막 책을 피면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개념을 잘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인출 열심히 하래요. 인출. 백지 그리기. 개념 수업할 때는요. 계속 복습해주면서 백지 그리는 거. 이거는 내가 문법 수업에서 쓰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요. 초두 효과를 제가 늘릴 거예요. 초두 효과. 무슨 말일까? 초두 효과.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잖아? 그럼 처음에 뭐 배운지 기억이 잘 나, 나중에. 자, 그리고 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공부를 하면 내용이 잘 기억나잖아? 근데 시간에 반비례해서 기억력은 감퇴한다? 그러면 자, 앞부분에서 기억 잘 날 때까지는 복습할 필요가 없어. 근데 잊혀질만 할 때쯤에 다시 한번 복습해서 기억. 그리고 다시 잊혀질만 할 때쯤에 다시 복습해서 기억. 자, 이런 그래프. 물결 느낌이 파도가 치는 이런 느낌의 여러분들 그 기억력을 계속 자극을 시켜갖고요. 요 개념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단점도 있다? 수업을 충실하게 복습을 많이 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저 선생님 또 저 복습하네. 아우 재미없어. 아우 귀찮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문법 수업 하듯이 계속 했던 거 또 하는 느낌이니까. 근데 방학 동안만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지?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30분 단위로 좀 이렇게 쉴 건데 여러분들 그 집중력이 우리 성인이 된 우리들도요. 한 10분에서 40분 정도가 집중을 딱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단위라고 얘기를 한대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교시가 몇 분 수업이니? 40분 수업이지. 거기에 맞춘 거야. 근데 이 집중력 유지 시간은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긴 해. 그렇다고 우리가 막 10분 단위로 잘라서 수업을 하면 무슨 쇼츠 찍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너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적절하게 타협을 한 게 30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30분도 아니야. 한 25분에서 30분 내로 조절하면서 잠깐 수업 딱 하고 쉬었다가 딱 하고 쉬었다가 딱 하고 이런 느낌으로 할 테니까 최대한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 얘들아?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요 개념어 수업은 이렇게 좀 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 개념어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야 돼서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나중에 가면 요것만 기억난다. 아, 선생님이 지금 뭔가 기억력이 감퇴되니까 그때마다 복습한대. 이것만 기억난다. 처음에 공부한 거라서. 근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자, 여기에서 요 페이지부터 1번 개념어부터 뒤로 쭉 넘기면서 자, 요 7번 개념어까지 동그라미 치면서 그 제목만 한번 눈에 딱 파악해봐요. 1번 개념어부터 7번 개념어까지 제목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면서 그 제목의 개념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단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단어가 우리가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단어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서 단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동그라미 치지 말고 지금 시적 화자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표면적 화자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이면적 화자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라고 동그라미 한 3번 정도 치는 순간 화자네. 그치? 화자로 지금 한 챕터가 또 묶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는 대상. 시적 대상과의 거리. 대상이 2번 반복해서 나오네. 그리고 청자, 상황이라는 말. 개념어에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화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질문들, 나올 수 있는 개념들,
묶여서 1, 2, 3번에 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5번은요. 대상, 시에서 바라보는 어떤 대상을 나올 수 있는 개념들, 대상과 관련된 어떤 개념들,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밑에 가서 시적 화자라고 하는 요 부분 3줄 정도 되는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본인이 느끼기에 이 시적 화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밑줄 한 번만 쳐주세요. 동그라미 쳐도 괜찮아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진하게 안 해도 괜찮아. 나도 칠 거니까. 자, 1번 시적화자라고 제시된 개념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 밑줄. 한번 쳐봤니? 까지가 예습하는 방법이에요. 예습하는 방법. 자, 항상 수업 말미에는 다음 주에 진도 나갈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예습해 오세요 라고 하면 뭐 해오는 거예요? 개념어가 뭐가 제시되는지 한번 쭉 보면서 그 개념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에 대해서 밑줄 치면 돼요. 이해됐니? 예습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읽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를 미리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인지해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습을 하고 나서 저랑 수업은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또는 어휘 설명도 할 거고,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요게 왜 이럴까라는 그 원리적인 측면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는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복습하기 전에 수업 앞에는 조금씩 복습을 가미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예습과 수업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개념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확장되는 느낌, 그 느낌으로 수업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줄을 여러분들이 예습해오면서 쳤다라고 봅시다. 근데 저는 중요한 단어는 이런 것 같아. 말하는 사람, 생각이나 감정 전달, 허구적 대리인. 자, 이 단어에 밑줄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적 화자, 시적이라는 단어는 뭐니? 시적 화자. 뭐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볼래? 시에서 이렇게 단어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지?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시적 화자, 시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서 가로로 치기도 합니다. 그럼 화자와 관련된 개념은 뭐였어? 말하는 사람, 생각, 감정 전달하는 사람, 허구적 대리인. 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틀이 잡히는 거예요. 화자에 대한 개념으로서. 선생님, 저는 밑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도 주셨거든요. 괜찮아요. 왜냐면 화자가 그래 두 부류네. 드러남, 안 드러남. 두 부류네. 이 부류까지도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은 개념의 틀이 더 넓어진 거지. 개념 공부하는 방법은 좀 이해가 되니? 어떤 식으로 좀 체계를 잡아가면서 해야 될지. 이게 비단 요 문학 개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모든 개념 수업도 있죠. 사탐, 탐구 과목이라던가 문법 수업. 자, 그럴 때 되게 용이할 거예요. 이런 방법적인 얘기를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적 화자라는 건 뭐라고? 우리는 그럼 이제 개념어가 제시가 돼요. 뭐라고? 시적 화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지. 시적 화자란 누구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 생각, 감정 전달, 허구적 대리,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자, 이렇게 쭈르륵 설명할 수 있니? 밑줄 치고 예습해갖고 수업에서 한 번 더 듣고 나면은 그래, 그러면 머릿속에 개념이 딱 잡힌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계속 개념어 수업 하니까 자, 수업할 때만이라도 집중해 달라고. 자, 두 번째 표면적 화자 갑시다. 또 밑줄 쳐볼까? 에이,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요? 어디에 밑줄 칠 건데?
표면적이라는 말을 읽고 나서 직접 드러남. 뭐 여기다 밑줄 치면 좋겠다. 직접 드러남. 근데 어떻게 드러난대요? 시어에서는 나 혹은 우리에서 나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난대요. 그러면서 제시가 된 시는 윤동주의 서시 찾아볼까? 나는 괴로워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시에서 화자 찾기 가능하겠니? 화자 찾기, 화자라는 거는 시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화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 밑에 가서 이면적. 얘들아, 이면적이라는 거는 다른 측면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면은 다른 측면에서는 화자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음. 그래서 밑에 드러나지 않음. 자, 그럼 드러나지 않으면 여기서 두 가지로 좀 볼게요. 첫 번째, 추측 가능해. 추측 가능해요. 근데 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화자 쪽에서 추측 불가인 사람도 있어요. 추측 불가. 추측 자체가 안 되는 화자가 있어. 그래서 화자는요, 보통 한 세 부류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화자는 그래서 시적 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자, 드러나,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지우고 추측 가능하다. 아니, 추측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왜 화자는 드러나고 왜 화자는 추측 가능하며 왜 화자는 추측되지도 않은 걸까? 어느 시에서는 추측도 안 되고 어느 시에서는 드러나겠는데 어느 시에서는 추측만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 이 구조 하나만 이해합시다. 자, 화자는 뭘 얘기하는 사람이라고요? 생각이나 감정. 자, 그러면 화자가 드러나면 생각과 감정을 화자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잡히니? 화자를 집중해서 우리가 잡아주면 돼. 포인트, 시의 독해 방법이야, 여기서는. 그럼 자, 두 번째. 추측 가능해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화자가 있는 경우니까. 근데 화자를 모르겠어. 이 사람 뭐야, 이거 화자 누구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럼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돼? 그치,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메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독해를 할 때도 당연히 화자 안 드러났네. 그럼 생각이나 감정이 뭔지에 더 집중하는 거고, 화자가 드러났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밑에서도 그러면 표면적 화자, 자, 윤동주의 서시 나가 드러났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정서? 괴로워하는 정서였어. 이해됐니? 그럼 아까 우리 엄마 생각, 엄마 생각이라는 시도 좀 전에 우리가 했었잖아. 나는 찬밥처럼 담겨라고 했을 때 어린 시절의 나의 상황이 중요한 거였잖아. 그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화자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는 단순히 그냥 드러났다 찾아주고 안 드러났다 못 찾아주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해에 영향을 미쳐요. 중요도의 차이가 생겨요. 독해의 중심,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이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밑에도 한번 볼까? 드러나지 않는 거. 자, 여기서 화자 드러났니? 안 드러났니? 한번 찾아보자.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인데,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긴 해. 나나 우리라고 하는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지는 않죠. 그러면 화자가 없으니까 뭘 얘기하자는 거야? 지금 이 내용에 집중해서 보자라는 얘기야.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밑줄만 한번 쳐볼까? 흰 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뭔지 알고? 청무밭인 것 같아서, 비슷해 보여서.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간 거야? 바다에. 누가? 흰 나비가. 이 내용 중심에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비가 바다에 내려갔다가 무슨 사고가 났어요? 날개가 절었어요. 뭐 젖었어요. 파도에 젖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나비는 어떻게 됐대? 지쳐서 돌아왔어요. 더벅.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하면 선생님 이게 뭔가요? 이게 시 내용이야. 이렇게 시의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숨겨져 있는 의미를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시에 화자가 배제된 채 아주 내용을 전달하는 시에서는요, 이 의미 해석에 집중하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화자를 좀 빼기도 합니다. 그럼 자, 이 흰 나비라고 하는 대상은 그럼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의미 해석하는 방법에서 나오겠지만, 이 시가 쓰여진 어떤 시대라던가 어떤 그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본다면 흰 나비는 그냥 이 시 안에서만 보면 뭘로 해석이 되니? 그냥 나비야. 버터플라이밖에 안 돼. 걔가 뭐 했대? 바다에 갔다가 지쳐서 돌아온 거래. 그냥 끝이에요. 그 내용은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중에 이제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할 때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그런 건 기억나니?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흰 나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다를 갔대요. 바다라는 거는 그럼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드니? 아, 푸른 바다 이런 느낌이니? 지금 여기서는 물결에 절어지는 느낌이잖아. 그럼 바다의 어떤 느낌이 여기서는 표현된 걸까? 거친 파도가 되겠지. 이거는 거친 세상이 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처럼 순수하고 착하고 아직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학생인 신분인 사람들은 이 거친 세상 속에 그냥 나갔다가 여러분들의 날개, 바닥바닥 날아야 되는 이런 날개, 혹은 여러분들의 의지,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꺾여요. 그렇게 해서 지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의 의미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조금 더 집중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의 느낌. 요 시는 나중에 또 뭐 이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찾아줄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인식하고 아, 화자가 드러났네? 그럼 그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지를 좀 집중을 해보자. 화자가 없네? 그럼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의미가 있을 거거든. 그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좀 방향성이 잡힐 거야. 화자만으로 해도. 이해됐죠? 그래서 화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화자라고 딱 던져지면은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제 드러날 수 있어? 아니 숨을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해도 돼요. 추측 가능한 사람은 중간에 범위에서 잠깐 빼놓으시고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엔 4번, 5번 시적 대상 그리고 시적 대상과의 거리라는 개념입니다. 자, 먼저 대상이란 단어는 뭐니? 시에서, 시적이란 건 시에서지. 시에서 대상이란 건 뭘까? 대상이란 단어 연애 대상 이제 곧 프로그램이 이제 누가 연애 대상을 받을지 그 대상은 아닐 거 아니야. 요때는 단어만 두 가지, 요 두 글자를 한번 자리만 바꿔보세요. 상대예요, 상대. 어떤 상대를 바라봤느냐? 어떤 상대를 바라봤느냐? 누가? 화자가. 그래서 우리가 시 안에서 이 화자가 바라본 상대, 대상. 근데 이 상대나 대상은 특이하게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 사람이나 자연물 혹은 자,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추상적 관념. 물어보자. 다른 단어는 알 것 같은데 추상이란 단어는 뭐고 관념이란 단어는 뭐니? 설명할 수 있게끔 개념의 형성.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떤 단어가? 추상. 추상. 관념은? 생각. 생각. 그러네. 자,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 어휘에 대한 개념이 요 정도만이라도 딱 생각이 났다면은 그래도 개념은 딱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추상이란 단어 설명할게요. 이거 너무 추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얘들아, 요 추자가 어떤 추자냐면은 추격하다에 대 추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다예요. 쫓다. 상자는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즉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뭘로만 쫓아갈 수 있는 거야? 생각으로만. 생각을 통해서만 쫓아갈 수 있는 대상. 그것을 추상적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상이란 단어 알겠니? 그럼 실제 존재하는 거 안 존재하는 거야? 안 존재하는 거. 그치?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도 있어? 나중에 존재하겠지. 근데 추상이라는 건 뭐야? 사랑이라는 건 뭐야? 눈에 보여? 사랑? 우정, 믿음, 신뢰 다 추상적 소재들인 거지. 자, 관념이라는 거는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결국. 그럼 결국 선생님 생각이란 단어인가요? 네, 생각이란 단어로 여러분들이 좀 큰 틀을 묶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어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단어예요. 추상이나 관념이나 의미 범주 안에서는 비슷한 의미 범주를 형성을 해요. 그러나 둘 다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 생각으로 쫓아가는 거구나. 생각으로만 우리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조금 더 의미를 구체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 자, 요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누구와의 거리라고요?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 그럼 자, 두 가지 거리감이 있네. 물리적으로 가깝다. 또 하나 멀어진다. 여기 홍재는 나랑 가깝고 준성이 나랑 머네 라는 거는 그냥 물리적인 거예요. 근데 시에서는 그 가깝고 먼 게 기준이 뭐냐면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심리적인 거. 그냥 가까이 보이니까 또는 멀리 보이니까가 아니라 그건 우리 다른 말로 하지. 원경, 근경 그렇게. 그치? 가깝고 멀다라는 건 지금 심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언제 가까워요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 그럼 언제 멀어져요? 부정적일 때. 그치? 아, 긍정 가깝다, 부정 멀다. 근데 그 긍정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꿨지. 뭐라고? 동질감. 동질감이라고 느껴. 동질감을 느껴서 가깝다. 맞네.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되잖아. 비판. 부정적. 비판이란 말은 근데 나중에 처리하겠지만 무슨 표현이? 비판하다. 비판적이다. 뭐라고 처리할래? 비판하다. 너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부정적이야? 다른 말로 또 뭘 비판하는? 비판이라는 게 단어가 뭐야 도대체? 까는 거. 그래. 근데 그 까는 거를 조금만 더 순화시켜보자.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는 거야. 넌 이게 그래서 문제야. 비판하는 거지. 그냥 남을 까는 거는 욕하는 거잖아. 야, 이 새끼들 일어나! 이렇게 욕하면은 그거는 비난이고, 비판이란 거는 합리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동질감이란 거는 같은 성질을 가진 느낌이지. 동질하다. 동질의 반대는 무슨 단어? 이질감. 이자는 달을 잇다예요. 질자는 성질할 때 질자고. 그래서 동자는 성질이 같다. 이질은 성질이 다르다.
이런 단어들을 꼼꼼히 체크를 좀 해봅시다. 하나 더. 예찬이란 단어는 무슨 느낌이니? 예찬. 그럼 예찬과 비슷한 개념들, 비슷한 단어들 쭉 얘기해볼까? 찬양, 또 찬송, 칭찬. 결국 요 찬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예자라는 거는요, 예리하다의 그 예 느낌이거든. 아주 날카롭고 높게 칭찬하는 것. 그걸 예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밑에서 예찬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 아우, 못 읽겠어요.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읽어보자. 예찬하는 느낌 어디서 나타나? 너뿐인가 봐. 무엇은 너뿐인가 봐. 고절이라는 요 단어 높은 절개입니다. 높은 절개를 가진 사람은 너인가 봐. 너밖에 없나 봐. 하나만 더 설명해보자. 얘들아, 절개라는 단어는 뭐야? 절개하다, 절개하다는 자르는 거고. 절개 무슨 단어니? 지주와 절개할 때 그 절개 뭐야? 그러니까 의지. 어떤 의지? 그렇지, 굽히지 않는 고든 의지. 굳은, 그렇지, 꺾이지 않는 마음. 굳고 고든 의지. 꺾이지 않는 정신, 꺾이지 않는 마음. 굳고 고든 의지. 아, 참 굳은 사람은 너밖에 없나 봐 라고 해서 그 매화를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거리가 어떻다고요? 가까워요. 자, 근데 하나 옆에다 예외가 하나 나타나요. 우리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이거든요. 연민은 좀 달리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거리감이 약간 반비례하기도 해요. 내가 여러 번 설명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시험에서 100점 맞았대요. 그런데 OMR 카드를 실수해서 빵점 처리가 됐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친구야, 우리 절친이야, 나의 입장, 절친 관계일 때는 어떻게 얘기할 거니? 이 친구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 응? 그거는 찐친이고 진짜 친구잖아. 아우 쌤통이다 이런 거 진짜 친구잖아. 어떡해 점점점 어떡해. 아이고 안타깝지? 아니야? 맞아? 불쌍하지? 불쌍해. 자, 이런 감정들이 들면 거리감은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가까워요. 연민이란 감정은 좀 반대야. 이 대상에 대한 감정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거리가 좀 반비례하는 느낌이에요. 자, 근데 그 친구, 그 빵점 받은 친구가 나랑 앙숙이면 그때 나는 아우 쌤통 거봐 그럴 줄 알았다. 그치? 그래서 나만 이래? 나만 이런 거 아니지? 여러분들 다 비슷하지? 그래서 연민이란 감정은 이렇게 우리가 좀 처리를 할 때 거리랑 그 부정적인 감정이랑은 조금 구분해서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다른 학년에서 얘기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 등급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어쩔 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자 밑으로 가서 이제 대상과의 거리감 얘기했고요. 청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아 청자라는 거는 누구니? 청자 듣는 사람이에요. 이거 독자 아니야. 독자 아니야. 청자는 시 안에서 시 안에서예요. 시 안에서 나타난 거야. 청자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청색작이고, 그치? 백자도 있어야 되겠네? 조선 백자. 청자가 들을 청자. 알겠지? 청각적 할 때.
그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얘들아 이것도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드러남, 드러나지 않음.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드러나는 거는 추측까지도 가능한 거야. 그럼 자, 드러나는 순간 특히 말을 건네는 대화체입니다.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대화체가 성립이 돼요. 연결돼. 뒤에 나중에 어조랑 다다음 주에 할 어조랑 연결도 돼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대화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겠네. 오케이, 독백체. 독자하고 관계없어. 독자는 우리야, 나야. 시를 직접 읽는 우리야.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진 않잖아. 자, 그럼 밑에서 한영훈의 찬송이라는 시에서 청자가 드러나는지 한번 찾아볼까? 나오니? 네. 어디에? 님, 그래, 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자, 님과의 거리감은 어때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배웠네? 거리감? 가까워. 왜? 이유? 당신은 금결이래요. 그래, 당신은 금결이래. 또 당신은 사랑을 받으래. 거리 가깝네. 자, 이렇게 돕기까지 가능하겠니? 화자는 드러나? 화자 아니요? 안 드러나지. 근데 추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누구를 사랑하는? 그 님을 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님에게 찬송을 보내고 있대. 얘들아, 찬송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예찬하는 거에, 칭찬하는 거에 좋은 걸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보내주고 있니? 네. 좋은 거 보내주고 있네. 자, 이렇게 시를 읽어 나오면서 개념에 맞춰서 조금 더 그 둘의 관계, 화자라는 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건 대화체인가? 그래, 님이요 뭐뭐입니다. 이거 대화체 어조잖아요. 뭐뭐 하옵소서 대화체 어조잖아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 대화체는 그럼 지금 여기서 대화하고 있니? 아니요. 대화 중은 아니에요. 대화라고 한 거는 얘가 얘기했으면 쟤도 얘기해야 돼요. 님은 얘기하고 있어? 아니요. 안 얘기하고 있지? 자, 그것도 하나의 또 개념으로 제시된단 말이에요. 거리는 가깝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시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와. 우리가 밑줄 치고 정리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들 통해서 둘의 관계, 둘의 거리감, 지금 뭔가 심리적인 느낌, 화자가 드러나는지 청자가 드러나는지 대화하고 있는지 독백하고 있는지 상당히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시적 상황까지 하고 잠깐 또 쉴게요. 상황. 자, 밑에 5줄이네. 여러분들 밑줄 한번 쳐보자. 중요한 단어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단어. 상황이란 무엇이다? 시간적, 공간적. 밑줄 치기 애매하면 아예 말을 새로 써버려도 괜찮아.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작품의 내용 이해는 시적 상황 파악. 요걸 위해서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시의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찾는데요? 화자를 둘러싼 여기 부분부터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관계를 그래, 종합적 판단.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요약해 보면 돼요. 혹은 파악만 하면 돼요. 요약하거나 이 상황을 요약하거나 어떤 상황인지 요약해서 딱 설명하거나 파악하면 좋아요. 왜? 이것은 이 시의 작품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요약하고 파악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화자가 어디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나? 요렇게 찾아주면 돼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파악하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 화자가 어디에서 뭐 보고 있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그냥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상황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어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엄마 걱정이라는 시는 기억나겠네. 어떤 상황이었어? 화자인 나는 외로운 상황 어디에서? 황에서, 빈방에서. 그래, 그럼 시의 상황이 딱 잡히잖아. 벌써 야 시를 읽지 아까 잠깐 읽었을 뿐인데 기억이 나지? 그래, 그렇게 해서 독해하는 거야. 그러면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니까. 그래서 결국 이 상황, 요걸 우리가 읽어주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시적 상황이 중요하다. 화자가 시적 대상을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 라는 거. 시적 상황은 요 구조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잠깐 우리 쉬었다가 그 다음 수업 딱 2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2분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나가야 돼요.